자, 그래서 요 변증법 같은 경우에는 정반합의 논리로서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정반합의 논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 가 지문은 어떤 지문이라고 했습니까? 이 해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증법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변증법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예술, 철학,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요 구조에서 요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가 지문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건 정반이라고 하는 대립적인 두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걸 합의 과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수렴적 상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이랑 반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각각 상향적으로 수렴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합이라는 걸 만들어낸다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렴적 상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이랑 반이 있고 그 다음에 합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은 서로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알죠? 자, 그래서 해겔에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서 지금 존재 방식이기도 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들이 전부 이학이라고 비학의 대상인 예술도요.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전부 뭐라는 거야? 절대정신의 한 형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절대정신이라고 하는데, 자,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뭐만 다르다?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만 다르다. 요거 선제에 있었죠. 인식 형식에 따라서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각각 뭐라고요? 직관, 표상, 사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술은 직관, 그 다음에 종교는 표상, 그리고 철학은 사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건 뭐였는데?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직관이라고 한다고. 자, 그다음 표상은 뭐야? 실제로 그 물질적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랑은 상관없이 내면에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 표상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직관은 예술, 표상은 종교, 그 다음에 사유는 대상의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 사유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데,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어디에서 종합된다고? 사유에서 종합된다고. 자, 그러니까 직관, 표상이 각각 어디로 수렴한다? 사유로 수렴한다. 맞죠? 사유로 수렴하는데, 이에 맞춰서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어디에서? 철학에서 종합된다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예술, 종교랑 철학이 서로 무슨 관계를 가져? 수직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야. 맞죠? 자,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서 내용 간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 해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해겔에게 있어서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여야만 하는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만 한단 말이야. 자,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하기 때문에 세 형태 간에는 뭐가 매겨진다고? 단계적 등급이 매겨집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수직적인 것도 수직적인 건데 어디로 어떻게 넘어가? 예술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철학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 절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해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 언제밖에 없다. 머나먼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기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이럴 때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 어찌됐건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절대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걸 변증법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삼각형은 만들었어. 삼각형은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나 지문을 쓴 사람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 지문을 쓴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한다고? 자,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는데, 그래서 해겔이 말했던 미학에는 뭐가 빠져있다고? 예술과 종교가 종합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빠져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조화롭게 합의되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서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위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정과 반이 각각 뭐 해야 된다고? 유기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자, 그래서 질적으로 뭐가 돼야 돼? 한 단계 끌어올려진 게 바로 뭐라는 거야? 합에 이제 이르는 거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타블성도 바로 이것이래요.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종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자,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과연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자,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 사유순이라고 되어 있잖아. 순서대로. 자, 그래서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서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자,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으니 자, 그러니까 실질적 내용을 보자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점차 뭐가 지워져? 외면성이 지워져. 자, 그러니까 직관은 외면성이랑 연결된단 말이야. 왜? 직관은 겉에 있는 걸 보면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직관으로부터 사유로 넘어가면서 뭐가 사라져? 외면성이 지워진대요. 그리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자, 그러니까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그 논리를 따지자면 객관성은 점점 지워지고 자꾸 뭐만 많아진다? 주관성만 많아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여기에 있는 외면의 객관성과 내면의 주관성이 서로 조화가 잘 되어 있어야지 그게 변증법적 종합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뭔데?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 바로 뭐 된다고? 소거되고 만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해겔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대정신이 뭐라고 했어? 객관적인 논리 이런 거였잖아. 맞죠? 논리적 추론 이런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감각적 지각성이나 이런 것들은 합에 이를수록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철학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그래야지 뭐가 생겨? 이 진정한 변질법적 종합에서 이 주관성과 객관성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자,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래요. 자, 그러니까 재객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철학 이후에 한 번 더 예술로서 승화한다면 그게 바로 뭐야? 철학이 재객관화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하고 있는 해겔 스스로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뒤에 여기에 지금 보기 부분만 보면 자, 괴테의 문학과 관련해가지고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바로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인생의 완숙기에 뭐가 이루어졌다? 이제 사유가 이루어졌다. 감각, 내면 이런 것들이 더 넘어가서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괴테의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해겔의 관점에서는 사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결코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완숙기에는 사유가 제대로 들어있는 예술작품을 제대로 만들어냈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야? 이 사유가 아직까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 그때 당시에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대응하는 게 바로 뭐야?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은 땡땡땡땡이라는 말이 됩니다. 라고 할 때. 자,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유, 그 다음에 철학이란 말이야. 그런데 해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인생의 완숙기에 어찌됐건 간에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이뤄냈다며.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냈어? 예술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은 철학을 예술로 만들어냈다잖아. 맞지? 자, 그러면 예술은 뭐야? 외관을 바탕으로 하는 객관적 요소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인생의 완숙기에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이뤄낸 건 뭔데? 사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외면성이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나의 글쓰기의 관점으로 보자면 어찌됐건 간에 뭐로 일어나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지성적 통찰, 그러니까 철학, 사유의 완성이라고 하는 걸 뭘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술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괴테가 그렇게 문학을 썼으면 그거는 나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재객관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재객관화가 되는 거야. 아까 철학 이후에 재객관화가 예술로서 이제 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브레톤 우주 안 한다고 했고, 주차 요거는 쉬워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따로 보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6월 거 넘어갑시다. 22학년도 6월 거. 자, 그래서 요거 철학입니다. 지금 되게 길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인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단 말이야. 자, 문제는 휴미 지적했듯이 뭐라는 거야? 인과관계 그 자체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찾았어? 22학년도 6월. 첫 번째 질문. 힘들면 뒤에서 들어도 됩니다. 알아서. 오늘 장은 좀 그렇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그 어떤 자체는 볼 수 없어. 우리는 뭐만 볼 수 있다는 거야?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다고. 그게 누구의 관점인데? 어디 갔냐? 흉의 관점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었는데, 이에 인과를 무엇에 입관해서,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뭐라는 거야? 세먼의 과정이론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게 세먼의 과정이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이는데,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 위치가 바뀐 것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과정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는 거죠. 자,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시공간적 궤적을 가지고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것도 시공간적 궤적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래서 공이 멈춰 있는 상태도 과정이라는 거야. 그런데 모든 과정이 뭐라요? 인과적 과정은 아니래요. 자, 그래서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하나의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기도 한단 말이야. 즉, 두 과정이 교차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인과적 과정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가령 A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1이라고 할 때, 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교차로 생기는 표지, 여기서 말하는 표지가 바로 뭔데? 베어 먹어서 떼인 모양입니다. 맞죠? 누가 깨물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났다 쳐. 그러면 그 입자국이 바로 뭐라는 거야? 요 표지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요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과정이 여기로 도입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도입된 그 과정이 어디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거야?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야. 바나나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면. 맞죠? 자, 그래서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과정 1은 뭐라고 볼 수 있어? 인과적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물리적으로 이제 달라진 표지가 끝까지 도달되기 때문에. 맞죠? 자,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과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합시다. 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뭐하게 돼요? 변하게 됩니다. 맞죠? 그림자도 변하게 돼요. 자, 그런데 A-와 B-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고 하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이 되긴 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림자 있다고 줘요. 그림자가 이렇게 쭉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지나갈 거 아니야. 분명히 도입은 됐어. 도입은 됐는데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지점을 지날 때만 도입되는 거야. 맞죠? 자, 스티로폼은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과정 3은요,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고로 얘는 뭐야?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맞죠? 실제 물건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 건 인과적 과정인데 그림자가 그림자로 움직이는 건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맞죠? 자, 과정 1호는 규범이나 마음 같은 뭘 설명하기 어려워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만 요 과정 3, 4만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는 요 철학이었다. 철학 맞죠? 그래서 이 제 이론이라고 할 때 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재앙. 그러니까 인간이 뭘 잘못하면 자꾸 재앙이 찾아온다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래서 한대의 동중선은 자, 요거는 인물들 여러 나오기 때문에 뭐 하면 돼? 그냥 각각의 인물마다 어떤 의견 가지고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돼. 그렇죠? 자, 그래서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서 견책을 한다는 천견설. 자, 그러니까 하늘이 견책을 한다라고 해서 천견설. 자, 그 다음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서 하늘과 인간이 서로 뭐 한다는 감응한다라고 하는 천인 감응론을 결합하여서 제2론을 체계화했대요. 자, 그러니까 두 개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하늘이 우리에게 별을 준다. 천견.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늘과 우리가 서로 감응한다라고 하는 거. 자, 하늘과 우리가 서로 감응한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발생해요? 인간이 했던 행위가 재앙이라고 하는 결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과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천인 감응론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하늘이 서로 감응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인과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서 가뭄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무엇을 내린다는 거야? 제2를 통해서 경고를 내린다는 거야. 그 저기 며칠 차입니까? 11일차. 그러나 11일차. 이 문제문입니다. 자, 그래서 군주가 실정을 저질러. 그러면 제2를 통해서 뭐를 내려? 경고를 내려. 맞죠? 자, 이때 제2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뭐 하는 거야?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를 내리는 것이기도 하죠. 자, 양면적 성격의 제2로는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왕이 실정을 저지르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렇게 하면 하늘이 노하신다 라고 조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그러니까 왕에게 네 잘못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고, 제2가 발생하면 군주가 누구에게 직언을 구해? 신하들한테 직언을 구할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첫인 가문론 사라지면 안 돼. 맞죠? 자,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가 결과로서의 제2를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대요.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서 제2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했대요. 자,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는데, 결론은 자,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어떻게 하는, 탄압을 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중서 이후에, 그러니까 동중서가 얘기했던 이 천견설, 그 다음에 천인가문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잘못 한 개, 제2 한 개, 이런 식으로 대응시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동중서의 이런 방식은 또 어떤 문제를 낳았는데, 군주가 오히려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후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가문론 역시 뭐가 되었어? 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2로는 여전히 전체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대요. 자, 제2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야? 인간의 실정으로 하늘이 벌을 내린다가 제2론이잖아. 자, 근데 제2론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왜 사라지지 않았는데?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 중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서양의 과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뭐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일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제2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2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2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뭘 했습니까? 제2론을 고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지금 그 뒤에 문제에도 나와 있는데 1월식을 제2로 간주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식이랑 월식은 제2는 아니야. 그런데 제2로는 끝까지 고수하기는 했대요. 그럼 왜 그렇겠어? 1월식 이외에도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자연현상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맞지? 태풍은 왜 불어오는데? 우리 지금이 알지만 그때 모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가뭄은 왜 오는데? 모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재앙과 같은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2론으로 끝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제2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에 자,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가뭄해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고.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저 위에 동중서의 제2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 하나, 그게 제2 하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서로 대응한다고. 그래서 그게 억지가 심하다고. 그런데 지금 이 송나라 때 주희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허물과 잘못이 뭐가 되면? 누적되면은 하늘이 가뭄해서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 그럼 하늘이 감응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인 감응을 벌였다 안 벌였다? 안 벌였다고 봐야겠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제1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시켰다라고 하는데 왜 연장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제1론이라고 하는 게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사라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더 이제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왜?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왜? 제1론이 없어지면 뭐가 힘이 약해지니까? 신화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지금 여기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 양면적 성격의 제2론이라고 되어 있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1론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야? 신화가 직언을 하기 위해 되게 좋은 구조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1론을 이용해서 군주가 뭘 하기도 했습니까? 탄압을 하기도 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이거 7번, 8번은 지난번에 필기했던 것만 그냥 잘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 다음 지문 넘어갑시다. 요거 봅시다. 법칙이죠. 형벌과 관련된 거. 자, 그래서 베카리아의 형벌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의 계몽주의 사조에서 자,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대사회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며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고 본다고. 그런데 우리 지금 요즘 철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 안 봅니다. 그렇죠? 자,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우리는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다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야?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일부를 떼가지고 어디다 주는 거야? 공권력에다가 내어주고. 그래서 공권력이 그렇게 떼어받은 자유를 다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나한테서 떼어진 그 자유를 떼인 만큼을 떼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야. 그게 범죄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떼어주지 않은 만큼 뭘 받아야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지금 베카리아의 형벌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서 관리한단 말이야.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만한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서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자, 형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뭘 넘을 수 없다고? 양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출발점을 세웠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 B 각각 이제 하늘로부터 받은 자유권이 있어. 자, 그런데 이 자유권 중에서 요만큼을 떼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국가에 헌납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무슨 말인데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유권을 빼앗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나 배고픈데 저기 있는 빵 좀 먹고 싶은데 훔쳐서 먹지 말라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훔쳐 먹었어. 훔쳐 먹었다는 건 뭘 했다는 건데? 요 떼인 만큼의 자유권을 지 맘대로 행사했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딱 뭐만큼 벌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요만큼 벌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지금?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원래 우리가 다 똑같이 이만큼 자유를 양도했는데 그 양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형벌의 목적은 또 뭐라는 거야? 반드시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 억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라는 거야. 자, 이는 왜냐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미 일어났던 현재는. 자, 그래서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뭐 한다? 달성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법전에 정확하게 문장으로 적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울타리를 높이는 그게 이제 가로막는 방벽이라는 거고 형벌이죠, 형벌. 그럼 울타리의 높이는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형벌의 정도는이 되겠지, 형벌의 정도. 자, 그래서 형벌의 정도는 자, 살인인지 절도인지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요 떼였던 자유선을 요만큼 생겼다고 해. 근데 그럼 빵을 훔치는 건 어느 정도냐면 한 요만큼이야. 그러면 얼마만큼의 벌만 받아? 요만큼의 벌만 받아. 그런데 살인은 뭐야? 한 요만큼이야. 그러면 뭐야? 요만큼의 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죠? 자,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뭐가 됩니까? 포갑이 되고 불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결국은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제력은 상실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빵을 훔치는 거랑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게 똑같은 양의 벌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빵을 훔치기 위해서 뭐도 할 거다? 살인도 저지를 거라는 거야. 왜? 어차피 빵을 훔치는 거랑 살인이랑 똑같다면 그러면 살인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춰서 제도가 운영될 표현에 이제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는데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은 이제 사회 일반은 거기에 무뎌져서 이제 그런 걸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건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바로 뭐다? 지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죽는 장면의 목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주 강한 정도지. 맞죠? 아주 강한 정도. 그러니까 형벌의 강도가 아주 센 겁니다.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건. 자,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경험이 있지만 기억은 뭐라는 거야? 일시적이라고.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자유에는 자, 그러면 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야? 여기에 비유적 표현이 좀 많이 활용되어 있다고 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자유를 떼어주고 우리의 자유권을 떼어주고 얻은 평온이죠. 희생한 자유는 뭔데?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각자가 희생한 만큼의 자유입니다. 맞죠?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내 자유권을 떼어서 주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떼어서 줄 수는 없다는 거야. 왜? 나의 생명, 모든 사람의 한 명 한 명의 생명은 다 뭐해? 무엇보다 값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을 국가에 떼어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형벌로서 사형을 이뤄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왜? 애초에 내 목숨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 떼어준 적도 없는데 형벌을 받을 때 내 목숨을 끊는 걸로 형벌을 받게 되면 그거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지. 난 그걸 국가에 떼어준 적이 없는데. 맞죠? 자, 그래서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고 해서 사회 계양론자로 이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형법함에서도 자, 형벌로 대갚아준다는 음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카리아의 형벌론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간에 요 문장을 좀 잘 이해하면 끝난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요거요, 과학 지문, 특히나 요 PCR 지문은 여러분들 정리할 때 순서 그냥 어떻게 되는지 순서만 정리하면 사실은 거의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뭐랑 연결시켜봐? 여기 뒤에 있는 얘랑 연결시켜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1대1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9월 거.
요거 광고 봅시다. 자, 그래서 광고는 시장 형태 중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큽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이제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요 사람들만 뭐 하고 있는 거야?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이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1, 2, 3 사실은 대안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완전 충성해 있어. 맞죠? 자, 그러면 광고의 효과는 자꾸 뭘 준다는 거야? 이 A에게 이 제품을 사는 게 얼마나 차별적 효용이 있는지를 자꾸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뭘만 사게 만들어? 2, 3도 사실 대안인데 1만 사게 만들어. 그게 이제 광고의 소비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 광고는 A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고로서 이 사람이 완전 여기에 충성해버렸어. 그러면 판매 가격 좀 올려도 일 계속 살 거야. 그렇죠? 그거를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뭐 할 때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어? 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독점적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돼. 그러면 물건을 많이 찍어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래서 딱 적당한 만큼만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그렇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때문에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면 결국 어디로 넘어가? 다른 대안으로 넘어가게 될 거야, 사람들이. 더 이상 1번 안 살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서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서 결국은 뭐가 될 거라는 거야? 이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비싸니까 덜 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서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는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이 물건 하나를 만든 게 이 1번 물건이 사실은 다른 대안보다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야. 다 비슷비슷해. 또이또이야. 그럴 때 뭐 한다고? 광고 비용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막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광고를 미친듯이 때려넣어. 그러면 사람들, 소비자의 심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야, 저 정도로 광고에 돈을 쏟아부었으면 진짜로 뭔가 차별점이 있다고 얘네들이 광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뜻입니다. 맞죠?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는 그 정도 안 할 거야. 라고 사는 사람들의 추측을 뭐 하는 거야? 유도하면서 뭐 하는 거야? 엄청나게 광고로 때려 부어가지고 뭐 하게 만드는 거? 사게 만드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광고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자,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가 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 적혀 있는데, 자, 변동이 줄어든다는 거고, 변동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수요량의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야. 잘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탄력성이 적다는 거야. 탄력성이 많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막 뚝뚝 떨어지고 금방금방 올라가고 그게 탄력성이 많은 거거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품이 차별화가 되었다고 느낄수록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 제품의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맞죠? 소비자가. 그래서 얘가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올라가도 계속 사. 자, 그래서 탄력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광고가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도 강화가 되죠. 자, 그래서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린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가 이제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활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가치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공급자 중심에서 광고를 뭘로 활용한다?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사용한다는 거야.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야? 적어지는 게 좋은 거야? 적어지는 게 좋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광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요거는 소비자 입장입니다. 자, 광고는 소비자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쟁을 더 늘리기 위한 광고죠. 자, 그래서 광고는 광고주의 판매자의 이유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에 무엇을 한다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광고가 사람들의 그 공급자의 경쟁을 어떻게 촉진하는지야. 자,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서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자,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합니다. 자, 상품의 가격이 예민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요자의 가격 탄력성이 뭐하다? 높다 이 말입니다. 맞죠? 가격이 예민하다라고 하는 건 수요자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거야. 자,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서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서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뭐한다? 촉진이 된다는 거죠. 자, 신규 판매자가 신상품을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바로 광고고, 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뭐가 만들어져? 경쟁자가 하나 추가되는 거야. 그렇죠? 자,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은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서로 어떻게 돼? 약화가 돼. 자,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경쟁이 많아지면 판매 가격은 싸지죠. 자,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서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경제 지문하면서 또 볼 건데 기본적으로 경제가 선순환한다고 하는 건 사람들의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소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 돌잖아. 그걸 우리가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광고는 무엇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을 소비하게 만들어 준다고. 소비를 하게 되면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자, 그래서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무엇을 강화해? 욕구를 강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욕구를 끌어올려서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단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소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만들어져. 자, 그렇게 되면 촉진된 소비는 생산활동을 뭐 합니까? 자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야? 이제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야? 계속 소비를 촉진한 그 광고의 효과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 광고가 뭘 만든다고?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을 만들게 된다고. 그러면 판매 가격이 싸죠. 판매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소비가 촉진되면 자꾸 뭐가 이루어져? 제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자,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자 입장에서도 뭐가 많이 돼? 생산활동이 증가가 돼. 자, 이거 순서 여러분들.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가 늘어나? 고용이나 투자가 늘어나. 자, 그러면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상품이 만들어져. 그 상품을 소비하는 구매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구매자는 결국은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어느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야. 맞죠? 자, 그러면 소비가 증가해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지금 월급이 더 올랐어. 월급이 더 올랐으면 결국은 구매자의 소득을 더 증가시켜.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또 뭐 할 수 있어? 소비를 더 많이 시킬 수 있어. 맞죠? 자, 그래서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뭐 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고. 근데 요거 넘어서서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몇 가지 경제 지문 더 엮어서 생각해 보자면, 자, 소비가 증가해요. 그럼 뭐가 오를까요? 다시 또 뭐가 오를까? 소비가 증가해. 많이 팔려. 그러면 가격을 슬쩍 올려도 많이 팔릴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뭐가 증가해?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건 결국은 뭐가 오르는 거냐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오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통화량이 오르게 되고요. 통화량이 오르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또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지. 맞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경제라고 하는 것이. 맞죠? 자, 그래서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소비를 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소비로 촉진된 생산활동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로 촉진된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생산 안 했어도 될 만한 것까지 생산을 하는 거야. 될 정도까지. 왜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상품을 새 상품으로 자꾸 교체하게 만드는 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기 때문에? 광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가 뭐까지 만들어낸다? 이러한 환경오염까지 만들어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 지문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순서나 이런 것들만 좀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논리학 봅시다. 이거는 이제 자유의지랑 그 다음에 반자유의지 논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죠. 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물론적 할 때 물이 뭐라고 했어? 물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물론자는 물증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유물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영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유물론자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관점 중에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만약에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해, 그러면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유의지는 있을까? 라고 하는 거야. 자,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반자유주의 논증은, 자, 반자유주의 논증이니까 이건 뭐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은, 자,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지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는 뭐야? 선결정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데?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둘 다 자유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돼.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를 보자면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반자유의지는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 자, 그러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선결정은 뭐야? 그냥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왜? 딸기 우유를 선택한 게 만약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거라면, 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거라면 어차피 자유의지가 없어. 끝. 맞죠? 자, 그래서 갑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두 번째는, 자,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이 무작위로 일어난 게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반자유의지 논증을 통해서 지금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두 가지인 거야. 일단 첫 번째, 선결정과 무작위를 모두 고려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선결정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결정돼 있는데 자유의지 없어. 땡. 그 다음에 무작위 어차피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인데 땡. 그러면 뭐야? 자유의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 논증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부터 무슨 내용입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비판 내용. 자,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이었어요. 비판하는 한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뭐야? 비판하는 한 입장에서 선결정 이론 오케이 인정이야. 이거는 자유의지 없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결론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따라서 반자유의지의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반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건 두 개가 성립돼야 되거든. 일단 첫 번째, 선결정 과정 성립돼야 되고 무작위도 성립돼야 돼. 그래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무작위는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데? 자,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맞죠?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에다 설명하겠어? 무작위와 관련해서 이게 왜 자유의지가 없다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합니다. 자, 둘째, 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선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그거는 인정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됩니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결정 과정을 고려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인다고, 선결정은. 그렇지? 그런데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 라고 하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는 다르다 라고 해서 요 세 줄은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요 두 가지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요거 세 줄은 빼고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무작위 얘기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글쓰는 뒤에 당연히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무작위로 일어난 일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설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물론적으로 보면 그런 관점이지. 자,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뭐일 수 있다는 거야?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어떤 선택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려면 두 가지가 성립해야 된다고. 일단 첫 번째가 뭐였어?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는 선결정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선결정되어 있는 건 어차피 제외야.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갑은 그 선택에 무엇일 수 있다는 거야? 주체일 수도 있다는 거야. 맞죠? 자,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서 발생한 뇌의 신경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뭐 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자,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뇌의 신경사건으로 뭘 골랐어? 딸기 우유를 골랐어. 자, 골랐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선택권이 생긴다고. 뭔데?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하는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바꾸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잖아. 안 바꾼 거야. 맞지? 안 바꾼 거 유지한 거. 이거는 누구의 의지인데? 이 주체의 의지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논증을 지금 이걸로써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결국 반자유주의 논증의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바로 뭐야? 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쪽에 또는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반자유주의 논증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